이 재판정이 완전히 개판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논리로 안 되니까 막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억지를 써도 정도가 있어야죠. 저는 계몽령 주장했던 김계리 정말 저것도 어떻게 변호사라고 보고 있는 게 힘든데 김계리도 버거운데 이번에 또 뭐가 하나 나와서 막 말하는데 보니까 이름이 김지미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음악의 스타 김지미 씨가 그저께 타계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름이 김지미인데 아니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 가지고 그 애를 써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쇼다. 본회의장 안 들어가도 된다. 화상으로 해도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쇼를 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화상으로 하면은 김용현이 잘못이 감해집니까? 나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김지미 얘기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의견 정족수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해석은 이제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염법 확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계기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원격 영상 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것 자체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활동의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저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화상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일부러 막 쇼를 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가고 그랬다. 그 상황이 그랬다고 자기는 보는 걸까요? 그리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법도 모르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식한 것은 바로 저 김지미입니다. 국회법 73조 2에 원격 영상회의라는 게 있는데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본회의 정상 개의가 어려울 경우에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 만들어진 건데요. 다만 이건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 말을 빌리면 김유정 의원님. 네. 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이 변호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담 넘어간 거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밖에서 얼마든지 원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담을 넘었어? 이건 쇼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건 마치 윤석열이 통제가 안 됐으니까 다 담도 넘어서 들어왔던 거 아니야?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라는 말 이상으로 저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규정을 어디다, 만약에 이 규정이 그때 당시 계엄 당시까지도 유효한 것이라면 국회로 왔다 당서로 왔다 우르르 몰려다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원격으로 참여를 했었어야죠. 그게 가능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어디서 나타난 변호사죠? 김계리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저 변호사는 처음 보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아니, 저 보면서, 야, 김계리도 버거운데 왜 저런 애가 나왔나? 아니, 그러니까 그럼 논리가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상황이 계엄이 위험하지도 않고 해제해야 될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고 그 쇼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걸 뭐 모르고 저렇게 했다면 저 빨리 저거 사임시켜야 되겠죠, 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알고 했다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전화해서 국회 월담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국회의원들 월담하는 것까지 싹 잡아라라고 하는 건 국회에 진입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술이 나오니까 이 진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뭐 국회의장이 추후에 담을 넘는 걸 사진을 찍었다는 식의 얘기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한 조지호의 진술 자체를 갖다가 흐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재판정 안에서의 장난 농간질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어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한 김계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재판정을 법률에 따른 증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재판화 시키면서 자기 지지층들만 계속 진입시키려고 하고 여기서 김계리는 영웅돼 버렸잖아요. 자기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는 저는 그래서 김지미도 제2의 김계리처럼 그 소영웅적인 그 지역 집단 내에서 또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김계리가 부러웠던 거죠.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영웅 대접받고 야 김계리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예쁘다고 막 표현도 해주고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저런 것이 돼서 나름대로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핑 하고 싶은 소영웅주의가 아니고서야 저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해낼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김주정 의원님이 김지미가 누군가 궁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김지미? 김계리는 알았는데 왜 저런 것도 있었나 이름이 김지미네 하면서 하면 누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위키를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성향 변호사, 서부지법 사태 변호사로 유명해졌다. 그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딱 하는데 학력 뭐 땡땡 여자 고등학교 해놓고 가로 열고 수석 졸업 딱 이렇게 또 써놨어요.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그걸 또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니 근데 다 떠나서요. 불법 계엄이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입니까?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 볼 때 그리고 이미 이 법의 유효 기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죠. 지금 계엄이 언제 발동이 됐는데 근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걸 이야기하면서 또 국회의장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영식 앵커님.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랄까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 신성한 재판정이 악용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진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있잖아요. 이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권우현 변호사 이 두 사람만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져 있지만 이 진격의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극우를 대변하는 선동범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지금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어떤 재판장을 하나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지미 변호사 역시 앞에 두 분이 짚어주신 대로 김계리 못지않게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박약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고 극우 매체들이나 그 극우 카톡방이나 SNS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김지미 변호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말 잘하고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학교 졸업을 어디 뭐 수석으로 하고 어디를 입학으로 수석으로 하고 말도 잘하고 뭐 예쁘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그들 어떤 준거 집단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만은 김계리와의 경쟁 구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동의 장으로 재판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장에는 근거가 맞아 떨어져야 그래도 설득이 될 텐데 그 밥의 그 나물들이 그들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자 참 발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이 대행님. 네가 김지미냐? 나는 최무령이다. 이거 참. 아니 이 부산이 정도면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령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에 나와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변호사들 다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다면 대한변협에서 야 우리 욕먹이지 마. 너 변호사 자격증 우리가 예를 들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하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변협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혁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하상 저렇게 설치죠. 김계리 뭐 말도 안 되는 개몽령 얘기하죠. 김지미 이런 얘기하죠. 이자들은요. 지금 김용현은 눈에 없는 거예요. 김용현을 위해서 어떻게 뭐 본인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방어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형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내란 재판이지 여기에서 한번 내가 조금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좀 알리면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겠어? 딱 그거 아닙니까? 참 김용현 아이고 골라도 꼭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요. 이게 이제 재판정을 그야말로 개판으로 만들자고 하는 수작인데 이거 다 지기현이 재판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기현이는 가만히 있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 지기현이는 코치까지 해줍니다. 노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노상원 수첩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검도 이야기하고 변호인도 이야기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수첩 자체를 노상원이 가고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걸로 지기현이는 생각했나 봐요. 그랬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변호인 쪽도 이 수첩을 노상원이가 쓴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러니까 아주 막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놓쳤네. 지기현은 또 코치까지 해줘요. 야 너네들 이렇게 가면 이놈들아 너네들한테 불리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혹시 그 영상 있습니까? 아 그래요? 나 그것 보면서도 지기현 도대체 저자는 지금 뭘 노리나. 또 이것도 지금 따져봐야 돼요. 김현태라고 707 특임단장 했던 자 있잖아요. 저는 이번 내란 과정에서 가장 추잡스러운 군인이라고 보는데요. 맨 처음에 코 훌쩍거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분명히 국힘당에 포섭이 됐겠죠. 약을 먹고 야 너 어디 뭐 저쪽 파키스탄인가 어디로 보내줄 테니까 임마 저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헷가닥 돌아가지고 막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저는 정신을 차리는 줄 알았더니 못 돌아와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안규령 지금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에 맞서서 총을 이렇게 막 잡고 막 그 반항하는 그 장면,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유명한 사진이 돼가지고 올해 그때 세계를 빛낸 사진 12인가 10인가 거기에까지 선정이 됐던 놀라운 사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예, 영상으로 준비됐네요.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계엄군의 총구를 막 잡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저걸 김현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시죠.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나중에 와서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덩치가 큰 뭐 이제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고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제가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아니 박영식 앵커님 네.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부분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안기령 부대변인이 707 특임대원이면 그야말로 최고잖아요. 네. 그자들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이야 안기령 그 정도인가?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안 되면은 모르진 않지만 707 특임대 소속의 대원들의 그 총기를 전문가적 기술로 이걸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안기령은 808인가? 근데 아니 저는 이제 저게 너무 부끄럽지 않은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주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연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연출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기자회견 자처해가지고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다라면서 코를 먹으며 눈물을 찔끔거려가며 본인에게 책임을 다 물어달라라고 온갖 연출을 다 해놓고 헌재에 출석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온갖 진술을 다 박았던 장본인이 김현태입니다. 그런 걸 연출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와서는
정말 용기 있게 어찌 보면 겁도 없어요. 그 총구를 자기 가슴팍에 이렇게 끌어당길 정도로 그 부대원들과 특임 단원들을 말리려고 했었던 만류했던 온몸으로 저지했던 안기령 부대변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걸 연출이다. 화장했다. 아 그리고 또 얼굴 뭐 화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계엄을 저지할 때는 화장을 지우고 계엄을 저지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는 이제 저런 말 자체가 안기령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저기 뭐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저런 행동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드물죠. 근데 저런 행위를 갖다가 모욕적으로 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저런 진술을 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들이 폭도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카메라에 찍히고 싶어서 연출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폄하하기 위한 진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가 이 대원들을 말릴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제 쇼도 저런 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김현태가 대령인가? 그쵸? 대령이죠. 예. 네. 그야말로 고위 간부잖아요. 그쵸. 이런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쉽게 아니 본인이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죠? 참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 이 사람들을 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다 떠나서요.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테면 식사하다가 달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너도 나도 지금 국회로 다 뛰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하고 있던 화장을 지우고 계엄군에 맞서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서 안기령 부대변인이 무슨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나타납니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그때 시민들,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 막 다 뒤엉켜가지고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그 뒤에 지금 주변에 어디 덩치 큰 보디가드들이 있었어요? 김종욱 원장님 옆에 서 있었을까? 난 진짜 저도 덩치가 큰 편은 왜? 아니었어요. 그 정도면 한금 차죠. 정말 이게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안기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되게 왜소해요.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아, 그렇죠. 근데 뭐 707 앞에서 저기 했는데 그걸 크리틱한 기술로 제압을 했다는 그러니까 게. 크리틱한 스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제가 볼 때 저 소총도 못 들 것 같은 안기령 부대변인 보면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저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총을 들고 있는 상황, 총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군인들이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한 거고, 그런 한 거라는 모습들이 아주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 장면 자체가 매우 저희들한테 의미 있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걸 또 활용하면서 지가 봤다는 것도 아니고 지 부대원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또 부대원의 탓으로 돌리는 걸 보면 이 내란에 주요하게 그 임무에 종사했던 몇몇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끊임없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건 기획된 거고, 오히려 그 현장에 왔던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는 내란 우두머리의 말을 그대로 좀 따라하는 양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독소리, 개소리는 저희가 해석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808은 숙취 해소제. 이 안기령 대변인이 저 총기 앞에 맞선 그 장면이 영국 BBC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12장면 거기에 뽑혔어요.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보디가드 뭐 이랬는데 우리가 다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을 박선원 의원 비서관이 촬영을 했더군요. 박선원 의원이 그때 당시 국회 본청합 현장에 있었던 내 비서관이 촬영했던 영상이다. 이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저기에 시민 보좌진이 과연 덩치 큰 보디가드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그 장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디가드가 있나 없나 보게.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누가 보디가드예요? 그러니까 저 치파가 입은 아저씨? 아니 저 이름이 김보디 뭐 정가드 이거 이런 건가요? 보이지가 않는데 저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 억지 부릴 걸 부려야죠. 본인이 그냥 내일을 봤나? 참나.
저는 김현태 저자는 하다 이런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특전사면 대단히 훈련받은 사람인데요. 육체적 훈련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번 살짝 저쪽 그 자기의 어떤 그 조건 자체를 더 좋게 만들려고 내란 쪽의 말들을 수용하면서부터 완전히 스스로가 어떤 저 상상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입으로 내뱉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여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저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움도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법의 엄중한 평가,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박승만님께서요. 앵커님 그러면 안규령 대변인은 계엄이 날 걸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인데 김현태 미친 것 아닐까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정말 그렇죠. 박승만님 말씀대로. 그러면 계엄 날 줄 알고 야 계엄이 이제 나가지고 군인들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크리티컬한 기술로 총기를 빼앗아서 제압을 할 건데 그러면 영상이 나를 찍어줄 거야. 그러면 화장을 해야지.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김현태 얘기는. 진짜. 우리가 지금 두 김지미, 김현태 이런 걸 보면서 웃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근데 우리 그걸 봐야죠. 지금 에이 미친놈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해서 어쩌자는 건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를 따져봐야죠. 지금 이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저는 희화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런 진술을 하는 배경,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넘는 것도 연출됐다. 안기령 부대변인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저지를 하고 저항하는 것도 연출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들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라는 것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렇게 그 계엄군, 즉 이제 군인들이나 부대원들을 연출된 정황으로 만류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었다라고 연결을 지으면서 우리 쪽이 과도한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 폭도들의 무리로 인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보인 것이다 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저 같은 상식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 내란 전체를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보자고 한다라면은 그 부대원들이나 이 계엄군들이 내란에 가담을 한 것을 공소사실로 적어놨던 특검 쪽의 주장을 무력화하거나 김을 빼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주장들도 김현태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를 우리가 돌아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술을 번복한 이력이 있고 자신이 실제 연출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인데 저 재판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재판부가 신뢰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저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될 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이걸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박선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또 아주 중요한 자료를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죠. 바로 노상원인데요. 노상훈이가 지금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 보면 바로 그겁니다. 희화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만들기. 아주 사악한 제도군요. 거기에 보면 뭐 수거, 폭파, 그다음 명단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범근도 나오고 뭐 김두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썼을까? 근데 이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김두한이가 나와서 김두한 얘기했고 유럽 축구인가 뭐 그거 축구 보다가 손흥민이가 나오길래 차범근 생각이 나서 차범근 적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노상훈 수법입니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새로 이번에 공개한 군 내부 문건을 보니까 노상훈이가 지금 뭐 야구 방망이 이런 거 막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문을 더해서 마약류 약물까지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선원 의원 준비되면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문건에 협상, 고문, 약물 이 3단계 절차가 적혀 있다고 해요. 이 고문 항목이 CIA 해외 고문 보고서를 참고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실제 문건에 적혀 있는 고문 방식을 보면 1. 신체적 고문. 눈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해 체온 저하시킴. 얼굴에 수건 덮고 물 붓기. 워터보딩. 벌레나 개 등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감금, 수면 박탈 등 강압 행위. 두 번째, 정신적 고문. 독방, 감금 및 외부 소식 차단. 가족 위해 협박. 평생 불구자로 만들겠다는 위협.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고문으로도 진술을 얻지 못하면 약물 사용을 검토한다.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펜토탈 나트륨, 일명 진실의 약, 프로포폴, 케타민.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작두, 야구방망 이런 거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약물까지 투입해서라도 그래요, 부정선거 만든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했다는 건데, 김용남 의원님, 네. 옛날에 우리가 이근환이라고 유명한 고문기술자, 그거는 지금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렇죠. 저거에 비하면 매우 이른바 순한 맛이죠. 정말 순한 맛이고,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노상원 피고인 같은 사람의 전략이 뭘까? 자기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주장해서 선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정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영 이상하잖아요. 뭐 귀찮아서 답변 안 하겠다고 하고. 근데 보면 아찔해요. 정말 12월 3일 밤에 시민들이 나서서 막고, 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빨리 국회에 모여갖고 해제 결의 안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아찔합니다. 완전히 21세기가 아니고 이거는 언제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죠. 우리가 유럽 여행 가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중세 시대에 썼던 고문기구 이런 거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현대적인 약물과 심리전까지 이용한 고문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중세 시대보다 더 암흑 세대 시대로 빠져들 뻔했죠,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걸 와서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노상원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증의 끝판왕이죠. 박선원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3일 윤석열, 김영우, 노상원 등의 일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건에는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복 유도죄를 통한 무저항 상태로의 굴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입니다. 이 문건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고문을 통해서 전 국민을 말살시키고 저항 의지를 뿌리 뽑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구 독재 정권, 친일 매국 정권, 국가는 아예 없는 그러한 1984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노상원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고요. 지금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라는 윤석열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와서 국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거 아닙니까? 곽정근 사령관도 그렇게 얘기했죠. 질서 유지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라고 했던 김용현의 말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이 계엄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 주변에서 함께 이거를 실행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물들을 투약하고 그다음에 온갖 고문까지를 이렇게 계획했던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거였잖아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그래서 선관위에
그 가서 결박하고 뭐 그 야구 방망이 사고 했던 것을 30만 원 산 대령한테 돈 줬던 것을 나중에는 경력금이었다라고 또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걸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2시간짜리 경고용 계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진실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이게 근데 저는 그 여기 표현해 보면은 의식화 진정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무관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박선원 의원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군 의무사령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한은 이런 문건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도 저희가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수사 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내란의 잔재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뭐 수백 수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란을 극복을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란 잔재가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각 구처별로 TF를 통해 속가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건에서 드러났던 부분은 고문에 대한 내용들도 충격적이지만 뭐 약물을 쓰고 나서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의식이 뭐 반쯤 희미한 상태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진술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의학적 표현들 이런 것들은 군 의무사령부에서 분명히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 여전히 뭐 국방부 조사본부라든지 의무사령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희화화한다는 것, 김종호 원장님, 일단 재판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이런 짓을 희화화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국헌분란, 내란의 핵심적인 증거인 국헌분란 행위와 관련돼서 나온 진술들을 희화화시켜 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변호인단들의 핵심적인 의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서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담부터 시작을 해서 폭도라고 시민들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헌분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의도는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문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서의 작성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이 앞으로 당겨진다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문서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상원 수첩과 이 문건이 완전히 연동돼 있어요. 보면 노상원 수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집 당일, 제가 볼 때 내란 당일인 것 같습니다. 내란 당일 여의도 30-40명 수고, 언론 쪽 100에서 200명, 뭐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영판사, 그 다음에 D+10, 그 다음에 D+30에서 60, 서울외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 수첩 내용인데 수거한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문 아니면 회유 협박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문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김건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쏙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특히 체포 명단에 나와 있는 최재형 목사나 그다음에 김명수 또 권순일 이런 대법원장 대법관들의 명단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김건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건을 통해서 저희 노상원의 수첩을 통해서 김건희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부분들은 이런 어떤 변호인단들의 쓸데없는 희화된 용어 발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얼마만큼 내란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여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밝혀내서 좀 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은 왜 이자들이 이렇게 희화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별거 아니었던 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3일 10시 20분이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결국엔 새벽 4시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한다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4시 이후에 5시 이후에 일어난 분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날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12월 4일 아침부터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각종 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국회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 생방송으로 본 분들하고 그 시간에 주무시느냐고 못 본 분들하고는 약간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자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별거 아니었던 일로 자꾸 시야하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자기를 중형을 선고하려고 한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별로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요.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대충 가보려고 노상원도 지금 와서 막 거짓말하고, 문상호 같은 경우에 정보사령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떤 것은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30만 원 주면서 야 이것저것 물품 사와, 야구 배트랑 이런 거 했다가 그것도 야 그거 사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그러면 지시한 것이 되니까 그것은 그냥 경력금이었고, 이런 식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언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성욱 대령인가요? 예. 정성욱 대령 정보사의 당시 정보사령부 대령인데 작두 왜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얘기합니다. 이 정 대령은 지난번 정말 후회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짝두를 왜 준비를 했죠? 노장원 사령관하고 문장원 사령관이 먼저 저희를 호출을 해서 나갔을 때 그 노장원 사령관이 물품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거는 이미 1년 전에 다 드러난 건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석 대령이 그 야구 방망이 포함해 사온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보사령관이 30만 원 그 비용을 지불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매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문 약물 투여까지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잡아들이고 누구를 또 어디에 수장을 시키고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TV 보다가 끄적거렸던 메모라고 말을 돌리면 이게 내란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꾸만 입증하면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이 형에서 좀 수계가 벗어나면 본인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엇소리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